자, 반갑습니다. 69페이지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파생상품에 따른 위험 평가액 산정. 그래서 파생상품에는 위험이 많이 따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도 거래를 한다, 또는 옵션 거래를 한다, 또는 스왑 거래를 한다. 자, 이럴 경우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른데, 이런 위험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위험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우선 선도 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 거래량과 성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기초자산 가격에 선도 계약 거래량과 여기다가 성수를 곱해서 구한다. 자,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예를 들어 코스피 200으로 하는 선물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 요게 기초자산 가격이 돼. 여기에다가 계약량 곱하기 성수인데, 코스피 200의 경우는 성수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성수 50만 원을 곱해준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큼이 선도 거래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액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이제 옵션의 경우, 옵션 매수의 경우.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지금 제시하는 금액으로, 이걸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시되는 금액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콜 옵션이라고 그래요.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옵션을 매수한다라고, 콜 옵션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풋 옵션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콜 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딴 사람이. 풋 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팔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옵션 매수의 경우에 위험 평가액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사는 거니까 위험 평가액은 사면은 자기 유리할 경우를 상정하며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유리한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유리할 부분,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지. 프리미엄을 지불해 줘야 돼. 그래서 옵션을 매수할 때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이 프리미엄이 바로 그 옵션을 자기가 사는 데 따른 옵션 가격이라고 그랬어. 옵션 가격이지. 이 프리미엄에다가 계약 몇 개 안에 계약수 곱하면은 옵션 매수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옵션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를 보자.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는요,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와 풋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콜 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콜 옵션의 경우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기간이 되어서 뒤에 일정한 시점에 와서 얼마에 사겠다라고 하는 가격이 행사 가격인데, 얼마에 사겠다라는 거 하고, 그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 그러면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는 자기가 콜 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딴 사람에게 넘기버림으로써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은 그때 행사 가격과 그 당시 실행 시점에서의 기초자산 가격 중에 큰 부분, 맥시마이즈, 큰 부분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큰 부분만큼. 그래서 큰 부분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역시 성수. 요만큼이 위험평가액이 되는 것이다. 자, 그에 비해서 풋 옵션 매도. 자, 풋 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지. 팔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준단 말이죠.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다? 행사 가격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해본다라고 하면 행사 가격만 만큼의 손해를 본다. 그래서 행사 가격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성수입니다. 행사 가격보다 더 이상의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게 풋옵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왑의 경우는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되는 경우는 기초자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전, 이자면 이자라든지 또는 이자율의 차이라든지 환율의 차이라든지 이것만 교환한다라고 할 때는 만기가 되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하기로 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지. 그러나 기초자산까지 포함해서 교환하겠다라고 한다면 만기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플러스 기초자산 가격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기초자산 가격을 더해서 구한다. 자, 이건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1번에 선도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에 거래량과 성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옵션 매수의 경우 옵션을 매수한다 이랬지? 옵션을 매수한다?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옵션 가격, 다시 말하면 프리미엄만큼 지불해 줘야 된단 말이야. 위험에 따르면 그것만큼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곱하기 계약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행사 가격의 계약수 아니고 프리미엄이 바로 옵션 가격이지. 그래서 옵션 가격의 계약수를 곱한 것만큼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기초자산 교환을 포함하는 수합. 포함하는 수합은 기초자산 가격까지 고려해서 그것 플러스 만기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 총액에 기초자산 가격을 더하여서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는 수합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의 총액이 바로 위험평가액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맥시마이징 한 양이 바로 위험평가액이야.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다음 4번. 주가 연계 파생 상품.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 ELS라고 그랬죠. 아까. 자, 주가 연계 파생 상품 펀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에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은 개별 종목 주식이며 주가 지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은 개별 종목 주식도 될 수가 있고 주가 지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경우는 기초자산 자체가 금리가 기초자산이 될 수도 있고 주가 자체가 기초자산이 될 수도 있고 주가 지수가 기초자산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기초자산은 개별 종목의 주식도 될 수가 있고 주가 지수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은행은 워런트에 투자하는 워런트라고 한다면 의미가 신주 인수권 부채권 이런 의미인데
이게 오늘 그냥 옵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워런트 하면은 옵션과 그냥 동의어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은행은 워런트에 투자하는 주가 연동 예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투자해서 옵션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그게 연동해서 예금 액수가 예금의 수익률 자체가 변하게 되는 이러한 주가 연동 예금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증권회사는 주가 연계 증권인 ELS를 역시 판매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주가 연계 파생 상품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는 주가 연계 증권을 편입하여 주가 연계 펀드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펀드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연계 증권을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해서 주가 연계 펀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럼 5번에 파생상품 펀드와 주가 연계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1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분들, 옛날에는 뭐 자본시장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법 이름이 바뀌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라고 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 해설을 한번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특별자산 펀드라든지 MMF라든지 혼합자산 펀드라든지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지, 별도의 여기서 말하는 파생상품 펀드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21페이지가 아니고, 21페이지는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21번 문제 밑에 해설에, 2번 해설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와 그 투자대상 펀드 쭉 나와 있죠.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이렇게만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파생상품 펀드라는 걸 별도로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느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뭐라고 되냐면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 펀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으니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파생결합증권. 자, 파생결합증권은 지난번 시간에 봤지만 이건 증권펀드에서 투자하는 증권에는 지분증권이 있고 부채증권, 다시 말하면 채무증권이 있고 파생결합증권이 있다고 그러지. 그럼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입니다.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증권펀드이다. 그래야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은행은 워런트를 예금에 편입하여 주가에 연동시킨, 은행이니까 예금을 발행할 수 있어. 그 예금이 주가에 연동시킨 예금이야. 주가에 연동시켜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예금이야. 그래서 주가 연동 예금. ELD라고 약자를 씁니다. 이걸 판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투자 매매업자는 직접 고객에게 주가 연계 증권, EL에서 주가 연계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까요? 펀드에서 투자하는 워런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데, 자, 여기서 워런트의 수익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 워런트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면 쭉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상승행위라는 게 있어. 상승행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옵션이니까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은 항상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되어서 수익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 구조. 이게 상승행위예요. 그래서 상승행위는 자, 이거 기초자산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이라고 하고 이쪽을 수익이라고 봅시다. Y축을 수익이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돼. 수익은 이렇게 발생돼.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기초자산 가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기초자산 가격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은 제로야. 수익이 발생 안 돼. 근데 여기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되는 이러한 수익 구조를 상승형 수익 구조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락형 수익 구조가 있어. 하락형 수익 구조는 이거 반대라. 자, 이게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고 이게 수익인데 지금 현재 기초자산 가격 얘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하락형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돼. 그럼 수익이 증가돼.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되고 상승하면은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 구조야. 그래서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되고 상승하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가 하락형이야. 자, 그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사 가격으로서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나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말하죠. 그럼 기초자산 가격이 그 일정한 가격을 미리 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0원에 한 달 뒤에 매입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기초자산 가격이 200원, 그 다음에 300원, 400원 오르면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을 보지. 자기는 100원에 매입하기로 지금 결정해서 한 달 뒤에 100원에 매입하는데 기초자산 가격은 200원, 300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100원에 매입해서 200, 300에 팔면은 2배, 3배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하는 콜 옵션의 경우가 바로 상승행위구나. 그래서 콜행위다. 이렇게 되겠다. 이제 하락행위는 뭐냐면, 자, 한 달 뒤에 행사 가격 100으로 팔겠다. 팔겠다. 그런데 100원에 팔기로 했는데 한 달 뒤에 기초자산 가격이 200원이다, 300원이다 오르면 100원에 팠는데 그 값이 200원, 300원 오르니까 손해보는 거지. 근데 100원에 팔기로 했는데 한 달도 두 달 뒤에 70원 50원 떨어지면 그만큼 비싸게 파는 결과가 되니까 이익이죠. 그러니까 팔 걸린 풋 행위 바로 하락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지털 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디지털 행위다라고 하는 말은 제시하는 행태에 따라 수익 구조가 결정돼. 디지털은 이거는 제시하는 행태에 따라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 가격이지. 그러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다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 200 지수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수익 구조는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코스피 200 지수가
10%를 초과해야 하락하지 않는 한 8% 수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자, 10%의 하락이,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는데,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이, 지금 현 시점인데, 하락이 마이너스 10%. 10%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10%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8%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수익은 8% 되고,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올랐다? 하락했다? 하락하는데 언제까지?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한다. 10%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8% 주겠다. 근데 10%를 초과해 하락하면은 제로다. 이렇게 일정한 행태를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행태를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 그 다음에 4번에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수익은 상승하고 특정 구간을 넘었으면 일정하게 하는 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는 이거는 특정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 구조가 변하게 되는 게 스프레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은 이제 기초자산인데 기초자산을 주가다라고 하면 주식 가격이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여기 이제 수익률인데 수익인데 특정 구간에서만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보다 10%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10% 오른 요 구간에서만 0에서 10% 요 구간에서만 수익이 증가된다. 여기서만 수익이 증가된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수익은 변함이 없다. 컨스탄트 일정하게 하자. 그럼 요보다 낮으면 수익은 제로가 될 것이고 수익은 제로고 요 구간에서만 특정 구간에서만 수익이 증가되는 나머지는 일정. 이렇게 하는 게 스프레드인데 자, 이럴 경우의 스프레드의 모양은 뭐예요? 요 구간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행 플러스 스프레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상승행에다가 스프레드를 결합시킨 거지.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세 스프레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초자산 가격이고, 자, 특정 구간인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인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 마이너스 10%. 이 범위. 자, 떨어지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이 증가된다. 10% 하락할 때는 증가되고, 10%보다 더 하락할 때는 일정한 수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이상은 수익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일정한 구간에서 수익이 증가하죠? 일정한 구간에서 수익이 증가되니까 스프레드야. 그런데 이 경우는 하락할 때 수익이 증가해. 그러니까 하락행위에다가 스프레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걸 약세 스프레드. 이렇게. 약세 스프레드. 자, 그 다음에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레인지는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수익을 주는 거.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레인지. 이것도 역시 특정 구간인데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수익이 발생되고 그 외에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여기 2,000이고 여기 1,600이고 여기 2,400이다라고 하면 1,600에서 2,400일 경우만 수익을 일정하게 보장하고 나머지는 수익 없어. 이 구간에서만 수익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여기 주가지수다라고 한다면 주가지수가 현재 2,000인데 2,400까지 또는 1,600까지 요 범위에서만 수익이 8%다면 8%를 지급하겠다. 그러나 이것보다 주가지수가 더 떨어진다,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레인지다. 레인지. 됐죠? 레인지. 자, 이러한 수익 구조가 쭉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럭크아웃, 럭크인 이런 말이 있는데 럭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 수익 구조가 아웃돼 버려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익 구조가 아웃되는 걸 럭크아웃. 럭크인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 인.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 럭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펀드에서 투자하는 워런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있는데 기초자산 가격의 예상에 따라 상승행, 하락행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워런트 옵셔널 할 때 상승행의 옵셔널 할 거냐, 하락행의 옵셔널 할 거냐 다 가능하죠. 콜 옵셔널 할 거냐, 풋 옵셔널 할 거냐 다 가능하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이번에 이자 수준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보존 추구행 펀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채권과 옵션을 합쳐서 일정한 범위에서는 채권으로 인한 안정적인 원금 보존의 수익을 올리고 그 이상의 범위에서 많은 수익을 옵션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임금 보존 추구형 펀드도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의 3% 정도로 투자하기 때문에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손실은 3%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자, 투자 자산의 3% 정도 수준으로 어떤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가 자기가 투자를 100을 한다. 100이면 100 중에 3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옵션이라든지 워런트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옵션을 발행한 거래 당사자가 파산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 투자 자산의 3% 증권회사에서 했는데 투자자가 옵션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걸 부도가 났다. 파산이 됐다. 그러면 이 3% 손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지. 파산이 되면 3%의 손실도 있지만은 받아야 할 수익을 못 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야 될 수익을 못 받는다. 기회비용, 요걸 딴 데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하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은 3%보다 더 크다.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노크아웃, 노크인 옵션은 프리미엄이 낮아서 시장 전망에 따른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자, 노크아웃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수익 구조가 아웃되는 거예요. 록인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긴다, 새로운 기존의 수익 구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는 결국 옵션의 가격이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프리미엄이 낮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따른 효율적 투자가 가능토록 해주는 것이 노크아웃이라든지 노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맞는 말이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 연결해서 7번부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